선생님들 모두 다 접속 잘 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일 진행을 맡게 된 건강의학교육센터 이경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 사용을 권장드리며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음성과 영상 속도의 차이, 영상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며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강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의 종료 후 하단 URL에 만족도 조사제도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2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금일 강의해주실 양아랑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의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내분비 유전대사 분야 전임의를 거쳐 현재 성균관의대 강북 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부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양아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신장과 소아 비만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소아 청소년 내분비 질환 중에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신장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장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키가 작은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오시는데, 의학적인 저신장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성별, 동일 연령의 표준 신장과 비교해서 신장이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이하 혹은 3 백분위수 이하를 의학적인 저신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키 작은 순서로 첫 번째, 두 번째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아이가 키가 작은 것 같아요 라고 왔는데 퍼센타일로 봤을 때는 50%타일인 경우도 많아서, 이럴 때 이제 도서산간 지역 아이들의 우리나라 아이들 평균 이제 성장 도표를 포함해서 거기서 50%타일이면 당연히 중간보단 좀 작을 수 있고, 서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거의 퍼센타일이 65% 이상은 돼야 반에서 보통 중간 정도라고 이제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한 시점에서의 키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의 성장의 패턴이 더 중요하고, 또 이런 성장 도표에서 내 신장이 몇 퍼센타일인지 그런 거를 아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뭐 사춘기가 느리고 빠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저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뭐 영양, 당연히 잘 먹어야 키가 크기 때문에 식사나 이런 거의 양적인 질적인 차이도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운동도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 심리적인 요인, 수면, 이제 수면하는 패턴, 뭐 양과 질이 충분한지, 또 사회 경제적인 요인도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계절, 유전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호르몬 분비는 이제 시상하부에서 이제 관장을 하고, 이게 뇌하수체로 이어져서 이제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것 중에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GHRH가 있고, 또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GnRH가 있습니다. 이 그로스 호르몬 릴리징 호르몬은 이제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을 하는 더 윗단계의 방출 호르몬이고, GnRH는 뇌하수체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성선 자극 호르몬 LH, FSH를 이제 분비를 하게 하고, 이 성선 자극 호르몬이 남자의 경우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 여자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분비를 자극해서 사춘기 신체 변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도 역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면서 이건 이제 뼈의 길이 성장을 도모하며, 이거는 그로스 호르몬 자체가 액션하기보다는 간에서 IGF-1으로 대사되면서 뼈의 길이 성장을 도모를 하고, 그래서 보통 혈액 검사에서 우리는 이제 혈중 IGF-1의 농도를 측정을 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에 이제
어느 정도 양이 되고 있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장 단계에 따른 정상 성장은 이제 보통 이제 소아청소년 시기에 2번의 급성장기가 있습니다. 2돌까지가 첫 번째 그로스 스퍼트이고 2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사춘기 때 많이 크게 되죠. 그래서 출생 시 평균 키는 한 50cm에 평균 체중은 3.3kg고 돌까지는 대개 생후 첫 1년간 한 25cm 정도 자라서 돌에 한 75cm, 체중은 10kg 정도에 이제 달하게 됩니다. 2돌까지는 이제 연간 12에서 13cm 정도 아주 잘 자라게 되고, 이제 2세경의 키에는 부모의 평균 키 수준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3세에서 사춘기 전까지는 연간 한 5, 6cm 정도, 이때는 성장 호르몬에 의존을 해서 성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사춘기 시기에는 남자는 한 25에서 30cm, 여자는 20에서 25cm 정도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고, 이때는 성장 호르몬 외에도 아까 얘기 드렸던 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성장의 완료라고 하면 남자는 뼈나이 기준 17세 정도, 여자는 뼈나이 기준 16세 정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아이의 성장이 이게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 너무 키가 클 수도 있고 또 너무 작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조절하는 인자에는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 출생 전까지 주로 이제 성장을 조절하는 인자는 유전, 또 감염 및 화학 물질, 산모의 건강과 태반 기능, 그리고 호르몬과 성장 인자 이런 것들이 주된 성장을 조절하는 인자입니다. 출생 후에는 유전도 중요하지만 만성 질환, 뭐 사회적인 환경, 영양, 호르몬, 성장 인자 모든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1번은 보시면 출생 후 원인에 의한 성장 저하이고 2번의 경우는 태어나서 어릴 때는 키가 좀 작지만 점점 따라잡기 성장을 해서 최종 성인 키는 평균에 육박하는 이런 걸 이제 체질성 성장 지연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뭐 고등학교 뭐 군대 가서 컸다더라 이런 경우가 이제 체질성 성장 지연에 해당하고 대개는 부모님 중에 그렇게 사춘기가 늦게 오고 아주 늦게까지 컸던 이런 가족력이 있고 이제 성장 평가를 하면 아이의 뼈 나이가 굉장히 좀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특징이라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키가 어릴 때 작더라도 후에 이제 뒤늦게 따라잡기 성장을 할 걸 기대를 하고 좀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 3번은 이제 가족성 저신자. 결국 부모님 키가 이제 좀 아담하신 경우에 아이도 이제 기대되는 키가 계속 좀 작게 쭉 가는 경우이고 이제 최종 성인 키는 평균보다는 작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지는 않은 뭐 남자의 경우 그래도 적어도 160은 넘고 여자는 150은 넘는 뭐 그런 걸 얘기를 하고 4번은 출생 전 원인에 의해서 성장 장애인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장 속도가 이제 지지부진하면서 최종 성인 키가 의학적으로 이제 좀 많이 작은 그런 거를 이제 남자의 경우 키가 성인 키 160이 안 되고 여자는 150이 안 되고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개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체질성 성장 지연 요 2번 곡선이고 사춘기가 늦게 나타나고 유전적 가족력에서 비슷한 경향이 있다. 성장판 나이를 찍어보면 실제 자기의 여경령 대비 2에서 3세 정도 어린 경향을 보이고 결국 골성숙이 지연이 돼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가족성 저신장은 아까 3번 요거는 이제 결국 성장판 나이가 자기 나이와 일치하고 늦게 클게 기대가 되진 않고 계속 이제 꾸준히 작지만 정상 범주 안에서 작은 거죠. 그래서 정상 범위 바로 아래 수준에서
성장 곡선에 평행하는 그런 유형이다. 부당 경량의 경우가 이제 3번 아니면 4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궁 내 성장 지연, 그러니까 출생 전에 어떤 엄마의 이 자궁 내 환경에서부터 뭔가 영양이 부족하거나 어떤 성장이 지연이 있던 아이는, 그러니까 부당 경량아라고 하는 거는 말이 어렵지만 출생 시 뭐 40주에 태어나는데 체중은 2kg 정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체중이 너무 미달인 경우에, 그래서 출생 체중 혹은 키가 같은 성별 임신 기간 평균보다 -2 표준 편차 미만 혹은 300분위수 미만인 경우를 부당 경량아라고 하는데, 대개는 2돌까지는 80에서 85%, 4세까지는 한 90% 정도에서 따라잡기 성장이 일어나서 정상 키 범위 안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따라잡기 성장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장애가 10에서 15% 정도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3번의 경우는 따라잡기 성장이 어느 정도는 이제 잘 돼서 꾸준히 이제 성인 키가 어쨌든 정상 범주 안에선 작지만 정상 범주 안에 있는 걸 얘기하고, 4번의 경우는 이제 따라잡기 성장이 되지 않아서 최종 성인 키도 좀 의학적인 저신장에 해당하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도 이제 성장 호르몬이 또래 대비 많이 부족한 거고, 이거는 당연히 이제 키가 100명 중에서 3번째보다 작고, 또 1년간 키가 4cm 미만, 성장 속도가 너무 떨어지고, 뭐 태어날 때는 50%였는데 점점 성장 커브가 처지면서 현재 키가 뭐 1%, 2%다. 그럴 때 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고식적으로는 얼굴이 좀 매우 둥글고 복부는 좀 통통하고, 이제 유난히 작은 음경, 뭐 이런 것도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적으면서 생길 수 있는 신체적인 특징에 해당합니다. 다음 이제 터너 증후군에 의해서도 성장이 매우 더딜 수 있습니다. 터너 증후군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염색체가 46XX가 아니라 45X, 이렇게 X 염색체 하나에 문제가 있는 거고, 뭐 모자이시즘도 있을 수 있고, XY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대개 여자에서 키가 10% 미만일 때는 다른 뭐 이유가 없더라도 크로모좀 스터디, 이제 염색체 검사를 같이 성장 평가를 할 때 같이 해서 반드시 이 터너 증후군 여부를 배제를 해줘야 됩니다. 생각보다 키만 작은 터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식적인 이제 임상, 양상 여기 사진에서 보이듯 약간 익상경이라 그래서 약간 목이 이렇게 웹든 애기고 팔다리가 좀 짤뚱하고 복부는 좀 통통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양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마르고 작고 그냥 보기엔 모르겠는데 터너인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키가 유단히 작고 성장 속도가 좀 연간 4cm 좀 겨우 될까 말까다 하면 이 염색체 검사를 이제 여자에서는 좀 반드시 하는 편입니다. 누난 증후군도 이제 키가 작은 감별을 해줘야 되는 염색체 이상입니다. 근데 터너랑 비슷해요. 하지만 뭐 성별에 상관없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상염색체 우성 유전을 보이고, 이건 이제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진단됐을 때 심장 초음파를 같이 보고, 누난 증후군의 경우에도 성장 속도가 계속 처집니다. 태어났을 때는 뭐 한 60%, 근데 점점 40%, 20% 이렇게 처지고, 누난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굉장히 특징적이어서 이제 좀 누난 증후군을 봤던 소아내분비 의사라면 얼굴 보고 이제 유전자 검사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사실 이 누난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이 아니고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봐야 되고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후군에 의한 저신장이 있을 수 있다. 이 개념을 알고 계시고 얼굴이 아이가 조금 부모님을 안 닮고 특이한데 점점 키가 작고 성장 속도가 처진다. 그러면 얘는 뭔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신장의 원인은 이제 특발성 저신장은 모든 가능한 저신장의 원인이 배제가 되고 나서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작을 때, 뭐 그 경우에 체질성 성장 지연도 있을 수 있고 이 안에 가족성 저신장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특별한 원인은 없는 정상 변이에 해당한다. 근데 1차성 성장 장애는 아까 얘기 드린 염색체 이상이 있고 또 자궁 내 성장 지연, 부당 경량화, 또 골, 연골 이형성증이라고 해서 뼈나 연골을 형성하는데 이제 어떤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이렇게 팔다리가 비율이 안 맞고 짤뚱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상하지 비율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상체가 더 길고 뭐 팔다리가 여기가 짧거나 여기가 짧거나 그런 게 특징이고 엑스레이 찍으면 되게 진단이 됩니다. 그 외에 뭐 프레더-윌리나 누난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다. 프레더-윌리 얼굴이고 2차성 성장 장애는 안 먹어서 안 크는 영양 결핍, 이제 신경성 식욕 부진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새 젊은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아이들 중에 이제 아이돌들 보고 뼈말라족처럼 이제 안 먹으려고 그러고 섭식을 거부하고 막 체중이 30kg도 안 되려고 그러고 이런 아이들은 여러 호르몬 분비, 뭐 성장 호르몬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에 이제 이상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에 문제가 오고 또 생리를 하다가 끊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여기에 이제 성장 호르몬 결핍증, 갑상선 저하증, 그룹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약물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투여를 했을 때, 뭐 한약 같은 경우는 녹용도 이제 스테로이드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이제 밥은 잘 먹는데 애가 키가 안 크게 됩니다. 근데 뭐 사실 한약 같은 거 3달 정도 먹고 이제 그만 먹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고 뭐 피부과나 관절염이나 뭐 여러 가지 외부에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장기간 고용량 복용을 하면 작아질 수가 있고 이게 뇌전증 아이들도 이런 약물 때문에 키가 작은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성호르몬 과다 투여 그래서 일부 이제 사춘기 지연 때문에 성호르몬 분비가 너무 부족해서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뼈에 성숙을 촉진하고 그러면서 조기에 간단히 다치면서 성장이 빨리 이제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차성 성장 장애이다. 성장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결국은 너무 이제 같은 또래 평균 키보다 한 10cm 이상 작은 경우, 또 매년 키 크는 속도가 4cm 이하인 경우, 또 반에서 키가 1, 2번, 그리고 근데 사실 요새는 반에서 키가 1, 2번이어도 막상 왔을 때 키가 25%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1번 정도 되면 이제 걱정되니까 오시고 사실 3%이라고 하면 거의 정도에서 작은 수준이고요. 어느 한쪽 부모라도 키가 평균보다 뭐 현저히 작다. 혹은 부모의 키는 정상인데 애가 너무 작다. 뭐 이럴 때 성장 상담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신장 평가는 병력 청취를 통해서 성장 속도와 패턴, 출생력, 과거력, 부모 키, 현재 먹고 있는 약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그 다음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2차 성징을 반드시 평가를 하고 또 얼굴에 뭐 외형적인 특이한 점이 있지는 않은지 유전성 저신장은 아닌지 또 상하절 비율을 통해 뭐 골 이형성증 이런 거가 의심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고 또 혈액검사 기본 수치를 통해서 어떤
기저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쭉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상선, 간, IGF-1, 또 여자에서 키가 작으면 염색체 검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뼈나이는 왼쪽 손 엑스레이를 찍어서 여기 손목과 손의 방사선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나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검사에서 뭔가 이제 기본 IGF-1이 너무 떨어져 있다든지 또 뼈나이가 너무 어리고 예상되는 성인 키가 극심히 작다. 또 부모의 유전적 키와 예상되는 키의 차이가 너무 크다. 뭐 여러 가지를 통해 성장 호르몬 결핍증 이런 게 우려가 된다면 입원해서 하는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와 뇌하수체 MRI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키를 재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키는 뭐 아침에 재냐, 오후에 재냐, 누가 재냐, 어떤 자로 재냐에 따라 다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의 그 시리얼한 변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돌까지는 되게 누워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고 서서 잴 때는 이렇게 수동으로 정확한 자를 이용해서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키를 재는 분도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해야 계속 일정한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키가 몇 퍼센타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국질병관리청 성장도표, 2017년에 개정된 도표이고요. 그때 기준을 해서 우리 아이의 성별, 나이, 현재 키를 넣으면 몇 퍼센타일인지가 확인이 됩니다. 뼈나이는 검사는 이제 어떻게 뼈의 길이 성장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이제 요 세포 증식과 세포 비대를 통해서 이 성장판에 있는 연골 생성이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뼈가 길어지고 아이의 키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성장판 안에 요 연골 세포의 증식을 통해 키가 커진다. 이 뼈나이를 측정하는 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항상 이제 왼쪽 손인 이유는 레퍼런스가 왼쪽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옛날 백인 아이들의 이제 표본을 가지고 만든 아틀라스인데 그래도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뼈나이를 측정을 하는 교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그걸 갖고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여기에 플러스 이제 뼈나이 측정할 때 요새는 AI를 통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뼈 데이터를 이제 쭉 합산을 해가지고 측정해서 나오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뼈나이를 같이 이제 크로스 체크하면서 내분비 전문의와 이제 AI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뼈나이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또 여자냐 남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골화, 그러니까 뼈가 성숙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번호가 나타나는 순서인데 이제 뼈의 성숙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골화의 순서가 다르다. 그래서 일단 왼쪽 손이 그나마 그 골화 순서가 일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레퍼런스로 쓰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수골, 수근골, 수지골, 요골, 척골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 이 성장판을 보고서 이제 전문의가 판독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사진에서는 거의 이제 뼈나이가 많이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자이든 남자이든 거의 성장의 끝부분이라고 이제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우려가 될 때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입원해서 검사하는 이유는 금식을 하고 이제 카테터를 이제 양쪽에 삽입을 하고 피를 한 2시간 동안 서너 차례 조금 여러 번 체열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줄 수 있는 유발 시약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안전성의 이슈 때문에 그래도 의료진이 있는 낮에 병동에서 이렇게 유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자극 검사를 시행을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장 호르몬 적어도 2개 이상 유발 검사한 거의 최고 수치가 10 나노그램 per ml 미만일 때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고요. 외국의 경우는 더 스트릭트합니다. 한 7 정도이고 조금 네, 높기는 한데 그리고 중요한 건 성장 호르몬은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펄스로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펄스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 랜덤으로 측정한 그 IGF-1의 레벨이 내 아이의 분비 능력을 평균적으로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요 유발 검사를 통해 여러 번 차열을 해서 그 최고 수치를 확인을 해서 진짜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지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성인 예측 키도 이제 중요한데 중간 부모 키, 미드 페런탈 하이트라고 해서 목표 키라고 합니다. 이걸 타겟 하이트인데 유전적인 성장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키를 더해서 평균 2로 나누고 플러스 6.5cm를 한 게 남자에서의 중간 부모 키, 여자는 마이너스 6.5를 한 게 이제 중간 부모 키다. 그래서 아빠가 173, 엄마가 160이면 아들의 경우는 이제 중간 부모 키가 173, 딸은 한 16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게 목표 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예측키를 했는데 원래 166.5가 이제 평균 부모 키의 아들의 경우 한 173이 중간 부모 키인데 예측을 했는데 뭐 한 165 미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부모 키 대비해서의 그 예측 중간 부모 키 대비 이제 예측한 이제 성인 키가 마이너스 2 SD 이상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있을 때는 얘가 뭔가 문제가 있다. 너무 작아도 부모가 크다고 아이가 무조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난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지 샅샅이 좀 뒤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 부모 키의 개념이다. 근데 부모 키와 현재 키 그리고 뼈 나이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아이의 성인 예측 키를 구한다. 네, 저신장의 치료는 이제 원인 질환에 따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성장 호르몬 결핍이면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고 터너 증후군도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에 적응증이 있고 부당 경량의 경우에도 2돌 이후에 만 4세가 넘어서도 계속 아이가 따라잡기 성장을 하지 못하고 키가 3% 이하일 때는 그때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다라는 판단 하에 부당 경량화에서도 성장 호르몬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프레더-윌리 증후군, 누난 증후군, 또 만성 신부전, 특발성 저신장 이런 것들에서도 다 성장 호르몬 치료에 적응증이 있게 됩니다. 치료의 방법은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빼고 주 5에서 7회 보통 자기 전에 엉덩이, 허벅지, 복부, 팔 돌아가며 부모가 피하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성장 호르몬 결핍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놓는 피하 주사가 있기는 하지만 오직 이제 성장 호르몬 결핍증에서만 인디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의 경우에는 다 거의 매일 피하 주사를 하게 됩니다. 치료 기간은 질환이 있는 경우는 대개는 2돌부터 부당 경량화는 4세부터 성장판이 이제 다치기 전까지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발성 저신장의 경우에는
보통은 너무 작으면 한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사춘기 초기까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질환 따라 개인별로 다 차이가 상이합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의 효과는 결핍증의 경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맞는 거고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목표 키에 도달하게 됩니다. 터너, 프레드윌리 부당경량화, 만성 신부전의 경우에는 최종 성인 키 처음 예측한 키 플러스 한 5에서 7cm 정도의 증가를 이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발성 저신장의 경우 최소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서 효과 판정을 하게 되고 5년 정도 치료를 했을 때 성인 키가 뭐 4에서 6cm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저는 이제 2, 3년 정도 열심히 치료를 하면 좀 이제 사춘기 이전에 시작을 한다면 처음 예측키 대비 한 4에서 6cm 정도 성인 예측키가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의 효과는 이제 어린 나이에 오랜 기간 용량이 많을수록 예후가 좋다가 되는데 이건 다 이제 질환이 있는 경우이고 꼭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미용으로 좀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성장 호르몬은 키만 키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대사 작용에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 지질을 분해해서 뭐 몸의 지방도를 낮추고 근육량을 늘려주고 이런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좋은 호르몬이고요. 동화작용, 그러니까 이화작용은 이제 뭔가 에너지가 빠지는데 동화작용은 뭔가를 이제 생성하고 튼튼하게 하고 이제 골밀도도 좋아지고 뭐 심장 수축력, 지적인 발달도 늘고 이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지적인 발달의 증가는 뭐 프레더윌리는 아주 일부 아이에서 어릴 때 썼을 때 그런 신경인지 기능에 이제 개선이 있었다라는 그런 학술적인 보고에서 이제 차용한 거지 모든 케이스에서 그렇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당연히 이제 국소 부위 이제 통증, 발정, 알러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성장 호르몬의 수분을 좀 잡아당기기 때문에 초기에 약간 몸에 수분이 늘면서 약간 손발이 붓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붓기와 관련된 근데 대개는 일시적이고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갑상선 기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이나 당뇨의 가족력이 있고 뭔가 하이리스크 환자의 경우에는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되고 당화혈색소, 갑상선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6개월마다 꼭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진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이런 건 이제 잘 크면서 생길 수 있는 청소년기 양성 정형외과적인 질환인데 이거는 원래 크는 시기에도 호발할 수 있는 정형외과적 질환이지만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서 잘 크는 시기에 좀 더 호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잘 봐야 되고 측만이 있다면 잘 크면서 더 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체크업을 하고 너무 많이 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 보장구를 차야 될 정도이거나 이럴 때는 주사 치료를 중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소아 비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만도 결국 정의가 중요합니다. 소아 비만은 정의가 항상 같은 성별, 같은 연령 대비했을 때 체질량 지수, 바디매스 인덱스라고 하는 요 BMI가 85, 100분위수 이상이면 과체중, 95, 100분위수 이상 혹은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MI는 이제 체중을 키로,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는 거고 2돌 이상 소아청소년 비만 평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소아 비만의 유병률은 뭐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뭐 이건 이제 해외의 것들이고 또 코비드 19 이후에 비만 인구가 또 더 많아졌습니다. 소아청소년에서도.
그래서 특히 아시안 파퓰레이션에서도 이 서구화된 식습관 등 이제 또 스마트폰이나 그런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노출이 많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비만의 유병률의 증가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이고요. 역시 비만이 우리나라도 소아청소년에서 증가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매해 교육부에서 뭐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유아검진 이런 걸 통해서 그 퍼센타일을 이제 표본 조사를 하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비만은 원인의 경우 환경적인 요인은 앞서 얘기드렸던 뭐 패스트푸드 또 맞벌이가 많아지고 이제 사 먹는 음식 이런 것들 뭐 인스턴트 또 코비드 19 이후에 우리가 배달 음식이 너무 보편화되면서 짜고 달고 맵고 막 자극적이고 이제 고열량 트랜스 지방 이런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이제 는 것과도 이제 유관하고요. 또 여러 이제 교통수단이 너무 촘촘하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인 활동하는 도보 활동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또 이제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학습량이 많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실제 체육을 또 체육도 학원에서 해야 되는 이제 지경에 이르렀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수면은 부족하고 실외 활동은 좀 제한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만이 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유전적인 요인도 매우 큽니다. 부모님이 좀 이제 한 분이 뭔가 좀 통통하고 또 그런 유전적인 경향도 이제 반영을 하고 또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이 같이 생활 환경을 공유하고 비슷한 것들을 먹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 비만은 뭐 이런 특별한 원인이 없이 많이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 비만이라고 증후군성 비만은 어떤 이 뇌하수체에서 우리의 식욕 조절하는 중추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원인이 문제가 돼서 생길 수 있는 중추성 비만, 뭐 그 외에 내분비성, 갑상생 기능이 떨어져도 이제 몸의 대사가 떨어지고 비만해질 수 있고 쿠싱 증후군 같은 것도 있고 고인슐린 혈증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것들도 다 증후군성 비만에 해당하고 프레더윌리나 이런 것들도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쪽에서 이제 식욕 조절 중추에 문제가 있어서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이런 아이들도 이제 증후군성 비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의 평가는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BMI 퍼센타일을 가지고 과체중과 비만을 이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이 중에 뭐 비만도를 가지고 경도, 중등도, 고도로 나눌 수 있다. 허리 둘레도 이제 같이 내장 지방과 관련되는 지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요새는 체성분 분석이 많이 보편화됐고, 뭐 헬스장만 가도 있고, 또 너무 이제 통통하거나 너무 말랐을 때 근육량과 이제 비만,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체성분 분석을 같이 사용을 해서 비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과 다릅니다. 그래서 소아 비만은 비만 세포가 늘기 때문에 어릴 때 찐 살은 이 체질은 성인이 돼서 크게 변하지를 않고 특히나 이제 소아 비만의 80%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어릴 때부터 이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고혈압, 당뇨가 생기게 되면 그 유병 기간이 긴 것도 심혈관 질환에 나중에 리스크를 이제 올리지만 성인이 돼서 나타난 것과 그 기전이 아주 상이하고 더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아청소년 시기에도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항상 발생하고 진단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많이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만의 동반 질환은 뭐 낮은 자존감, 우울증, 식이장애부터 시작을 해서 수면 무호흡, 천식, 뭐 담석, 지방간,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이형 당뇨, 뭐 성주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또 이제 하중이 실리니까 근골격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평발이나 뭐 대퇴골두, 골단 분리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다. 치료는 사실은 이제 현재 식습관을 이제 점검하고 개선하고 생활 습관 개선,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먼저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렵고, 어쨌든 증후군성 비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먼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만이라면 그런 행동 교정, 그 제일 중요한 건 식단 관리죠. 그래서 그리고 소아청소년의 비만의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패밀리 베이스로 이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집에 뭐 장을 봐오고 이런 건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의 식습관의 책임은 거의 부모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팬트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집에 그런 단당류나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싹 치우고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아이는 식단 조절하라고 하면서 부모님은 밖에서 TV 틀고 야식 먹고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이 이제 조성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비만인지 아닌지, BMI 대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비만 아이가 왔을 때 항상 가족 중에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뭐 뇌졸중, 뭐 스텐트 삽입력, 부정맥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비만하더라도 당뇨나 심혈관 질환으로 갈 리스크가 더 높은 아이가 있는지를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또 이제 실제적으로 하루에 언제 얼만큼 먹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봐서는 이제 파악이 어려우니까 좀 식사 일지를 써와라. 언제 뭘 먹었는지 아니면 찍어서라도 갖고 와봐라. 요새 앱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적인 에너지 섭취, 소비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스크린 타임도 중요합니다. 스크린 타임이 긴 아이들이 살이 찌는 경향이 있고, 또 좀 뚱뚱한 아이들 중에 공통적으로 아침을 안 먹습니다. 늦게 자고 야식을 먹고 아침엔 배 부르다고 안 먹고, 이제 불규칙한 식습관. 그래서 삼시세끼 밥을 일정 시간에 먹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비만의 치료적인 접근은 의학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뭐 증후군성 비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이제 피부에 까맣게 된 흑색 극세포증이 있지는 않은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좀 뚱뚱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개 음경이 살에 파묻혀서 작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대개는 살이 빠지면 돌아오지만 그 이제 비만한 그게 이제 조절이 안 되면 결국 나중에 성기능이나 이런 음경 사이즈가 계속 쭉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좀 살을 미리미리 빼야 된다는 거를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너무 하중이 무릎이나 이런 관절에 실리게 되면 X자로 이제 다리가 휘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운동 능력도 또래 대비 떨어지게 됩니다. 잘 못 뛰고 뛰면은 또 다치고, 결국은 악순환이기 때문에 다 같은 얘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합니다. 비만의 치료는 생활습관 변화 유도. 그러려면 가족 단위로 접근을 해서 부모가 결국은 같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식단이 1번이고 운동은 2번. 근데 이걸 다 합쳐진 게 이제 결국은 생활 습관의 개선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좀 이것도 잘 안 되고 너무 고도 비만으로 이제 뭐 잠자는 것도 이제 똑바로 누워 자기 힘들고 여러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고 당뇨나 여러 심혈관 질환 리스크도 높다. 그럴 때는 이제 소아청소년도 약물 치료, 또 요새는 이제 베리아트릭 서저리라 그래서 비만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약물적인 치료는 이제 올리스테, 제니칼이라 그래서 옛날에 한때 유행했었는데 12세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장 내에서 지방 흡수를 되지 않고 다 내보내는 건데, 이게 지방변이 굉장히 심해지고 배가 아프고 또 학교에서도 배가 너무 아프니까
자주 이제 장 트러블이 생기니까 일상생활을 잘 영위를 못하고, 그래서 약의 수능도가 매우 떨어지고, 초반에 좀 먹다가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올리스텟은 좀 쓰다가 요새는 안 쓰고 있고, 메프로민은 우리가 2형 당뇨에서 이제 소아청소년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승인된 약제인데, 이게 당뇨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성인에서도 요새 각광받는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몸의 대사를 좋게 하고 뭔가 살도 조금 빠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인슐린 민감성을 증진시킨다라고 해서 최근에 좀 많이 대두가 되지만, 당뇨가 없는 아이에서는 좀 쓸 수는 없고, 당뇨가 있는 아이에서는 이것도 살 빠지는데 도움 되니까 열심히 먹어라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토피라메이트는 한때 이제 나비 알약해서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펜털민 제제입니다. 큐시미아라고도 해서 이거가 이제 아주 효과는 잘 받는 경우는 잘 받고 식욕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대신에 약간 우울증이라든지 신경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좀 정신과적으로 좀 불안해지고 그런 여러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서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16세 이상에서는 이 토피라메이트, 펜털민 제제를 좀 써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꽤 쓰고 있기는 한데, 주사약 전에 쓸 수 있는 그래도 효과는 있는 약이고, 대신 매우 신중하게 3달치씩밖에 처방이 안 되고, 아이의 그런 정신건강 상태를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성장 호르몬도, 근데 이거는 비만 치료제는 아니고요. 지방량을 감소시키고 대사를 좋게 하지만 비만의 치료제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습니다. 요새 이제 리라글루타이드, 싹센다. 근데 싹센다는 이제 또 위고비가 나오면서 한물 갔고, 이제 위고비가 고 소아청소년도 적응증을 받았고, 곧 이제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싹센다나 위고비, 이런 GLP-1 제제를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제제 위고비로 이제 보일 수 있고, 원래는 당뇨 환자를 위한 주사제였죠. 왜냐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이제 증가시키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이게 우연히 위장관 쪽에서 그 장관의 음식물에 내려가는 소화를 잘 안 되게 하면서 계속 더부룩하고 식욕을 이제 감퇴시키고 이런 것들로 인해 이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게 밝혀지면서 지금은 비만 치료제로 더 잘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꽤 안전하고, 위장관에 이제 구토, 이제 메스꺼움 이런 유만 조금 있긴 한데, 그 외에는 효과는 가장 좋고 제일 안정성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화 혈색소도 좀 낮춰준다. 다만 이제 부작용은 그 GLP-1의 경우에는 이런 위장 증상이 심할 수 있고 췌장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갑상선 수질 암종 이런 게 이제 발견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임상에서 진짜 있진 않지만 이것도 이제 임상 시험 중에 있었다고는 보고된 바 있어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항목이고, 이런 가족력이 있으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만은 결국 주의 깊게 키, 체중, 체질량 지수, 백분위수를 모니터링 해야 하고, 본인은 물론 이제 부모와 주변 어른들의 인식 정도가 중요하다. 아이한테 너 이거 조절해야 돼. 이렇게 외래에서 보면 부모님이 너 잘 들어. 너 그래서 문제야. 이렇게 부모님 얘기하시는데, 아이는 어디까지나 아이일 뿐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이 있으면 어른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 훈육, 그리고 그런 환경 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 사회적 여건이 중요하고, 계속 시켜 먹고 TV 보고 먹고 이런 환경에서는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한 아이들 중에 소시오 이코노미 스테이투스가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것도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돼서 이제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이런 비만이나 저신장, 뭐 성조숙도 이제 요새 로컬에서 많이 좀 의료적 접근성이 좋기는 한데 사실은 적어도 종합병원 이상에서 소아내분비 전문의한테 진료를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다른 데 가서 이제 강의를 해도 뭐 이런 약이나 성장 호르몬이든 성억제든 이런 것들을 1차 기관에서 절대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아 내분비뿐만이 아니라 소아과 의사거나 뭐 가정학과거나 뭐 심지어 영상이거나 이런 좀 무분별하게 치료를 하면서 1차 의료기관이 막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그 미용 컨셉의 잘못된 치료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안전하고 바르게 우리 아이 성장을 도모하면서 뭔가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때는 소아내분비 전문의를 이제 찾아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기재하시고 저희 방송창에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한 1, 2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팅창에 보여지는 대화 순서는 개인의 유튜브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올라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염색체 이상 원인의 저성장 인자 설명에서 터너주공이 나왔는데요. 본교에도 한 명 있어서 더 궁금합니다. 증후군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저신장인 것 말고 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신장이 이제 주된 증상이고, 이제 간혹 제 환자 중에 이제 최근에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이제 봤더니, 염색체에서 XY 남자가 나왔고, 그래서 뒤지고 뒤져서 봤더니, 결국 모자이크 현상이란 터너 증후군, XY가 섞여 있는 그런 거였고, 이제, 얼굴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터너 증후군은 그냥 키만 작은 아이이고 성장 속도가 연간 잘 크지는 않고 고만고만 한 4cm 밑으로 크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아주 뭐 클래식한 터너 증후군의 경우 뭐 심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상이 동반되거나 어릴 때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었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요새는 거의 없고 대개는 키만 좀 아담하게 그것도 3%도 아니고 한 15% 이렇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얼굴만 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키가 작고 성장 속도가 좋지 않은 아이들에서 이제 성장 평가를 하면서 이제 항상 같이 체크업을 하면서 이제 진단이 놓쳐지지는 잘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생님 말씀처럼 소아청소년 비만은 학부모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학부모 대상 교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네. 네.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일부 있기는 한데요. 요새는 뭐 서울시에서도 주관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저희 학회에서도 같이 교육청이랑 주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단독으로는 잘 하지 않고 뭐 서울 이제 공공기관이나 학회 주관하에 뭐 학교로 찾아가서도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한 2군데 가서 강의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네, 간혹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학회나 서울시 이쪽에 문의하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싶으시면 따로 그렇게 신청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수정 선생님께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던 4학년 학생이 맥박이 160으로 119 후송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성장 호르몬 부작용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작용이 흔한 일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이가 기저질환이 있어서 꼭 성장 호르몬을 맞아야 하는 경우였는지,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기저질환과 관련된 그런, 이제, 빈맥, 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그냥 성장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이런 빈맥이 생기지는 않고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이 질문 안에 좀 미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성장 호르몬만 가지고 이런 타키카르디아, 빈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뒤 사정과 기저질환이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단지 응급실에서 성장 호르몬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처치? 뭐 응급실로 이미 간 상황이었고 당연히 그럴 때는 맥박이 160이고 아이가 뭐 숨쉬기가 힘들거나 파래졌을 텐데 그럴 때는 당연히 응급실로 먼저 갈 거고요. 성장 호르몬을 맞고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면밀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할 것 같고 이거를 단지 그 주사로 인한 일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장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부모가 그냥 작은 체질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상담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 작다. 그랬는데 아이도 키가 이제 작다 하면 어찌 되었든 키가 아까 얘기드렸지 100명 중에 3등 이하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항상 로컬 클리닉에서도 큰 병원 가보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원래 유전성, 가족성 저신장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제 성장 소아내분비 클리닉에서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의학적인 저신장에 해당할 때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이하이거나 3% 이하일 때 그리고 성장 속도가 연간 4cm가 안 될 때 이럴 때는 진짜 그냥 작은 체질인지 뭔지 확인하기 위해 좀 큰 병원 가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근 학생이 로컬 원에서 뭘 처방받은지 안 써 있는데요. 처방받고 온몸이 아픈 통증으로 학생들이 쓰러지는 일이 네? 있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이렇게 지금 성장 호르몬을 말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타나고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좀 질문이 네. 너무 모호한데요. 네. 이것도 너무 많은 정보가 미싱되어서 쓰러지는 네,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듯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서 적절하게 소아내분비 의사가 모니터링을 진짜 잘 하면서 원래는 로컬에서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진짜 뭐 로컬에서 처방받았다고 하면 비급여 미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뭐 비급여 미용 치료에서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일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네, 다음으로는 11살 여학생이 약 1년간 성장 호르몬을 맞았는데 대퇴근이 일반 아이들보다 많이 발달했습니다. 부작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근육의 발달을 돕는 거지 이게 근육의 과성장을 돕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혀 상관없고 특히 대퇴근 일부 근육만 발달한 것처럼 쓰여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네, 다음으로는 송경원 선생님께서 저신장이 의심되는 남매가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더니 손끝과 턱에 말단 비대가 약간 발생한 것 같은데 그래도 성장 호르몬 치료를 더 받아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혈중 아까 얘기드렸던 IGF-1 농도를 봐야겠지만
그게 정상 수치 안에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호르몬 비급여 미용으로 맞는 거는 이제 어쨌든 조금 부스터로 주는 거거든요. 내가 원래 분비하고 있는 양의 플러스로. 근데 그거를 보통 너무 과하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키만 키워줄 수 있는 정도인데, 그래서 IGF-1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잘 모니터링 하는 중에 뭐, 손발만 길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적정 범위를 유지하는데 그런 사이드가 나타나진 않고요. 대개는 이제 키가 크는 과정에서는 손발도 같이 커지고 얼굴도 당연히 좀 길어질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성장 호르몬 하니까 더 유독 더 커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지, 대개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케이스인지 아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환자 중에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성장 호르몬 치료 시기를 놓친 학생들은 성호르몬 억제 호르몬으로 주사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 치료는 최근 성장 치료인지 뭐 연구 조사 결과는 좋은 편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가 계속 얘기 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잘못된 우리나라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치료가 횡행하고 있는 거고요. 성호르몬 억제 호르몬은 이제 성조숙증에서 너무 이제 빠른 경우에 한해서 의료보험으로 꼭 치료를 해야 하는 아이들만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상한 식으로 뼈나이가 그냥 빠르다고 비급여로 이제 하는 경우가 로컬에서 있는데, 이런 거는 연구도 없고 학술적인 데이터도 없고 이렇게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는 잘못된 치료입니다. 네, 제가 채팅창에 공지 드린 대로 질문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보건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2차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의미 있는 소아내분비 의학교육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강의해주신 양아랑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향후 보다 나은 교육 내용으로 거듭나고자 만족도 설문조사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에 URL을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지 작성 부탁드리며 만족도 조사지에 들어가셔야 금일 강의 참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강의 자료는 지적재산으로 공식적인 허가 없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고 구리입니다.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